맨 처음 일단 오신 관객분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날씨도 좋고 화창한 이런 주말에 야외 활동도 즐거운 시간이 되실 텐데 그걸 제쳐두고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집이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오신 작품, 오늘 보신 작품 중에 감독님 두 분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소개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인사 부탁드리려고 소개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배드트립의 그 박경균 감독님 참석하셔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출어람의 이규빈 감독님도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두 감독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첫 질문으로 드리자면 사실 드라마나 영화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배우전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배우전을 하겠다고 제안을 드렸을 때 딱 흔쾌히 하시겠다고 한 이유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객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좀 시간은 좀 지났었는데 예전에 나띵 버 필름으로부터 어떤 상영 제 출연작에 대한 상영 제안을 주셨는데 그 당시 때 그 프로젝트는 진행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오늘 이런 상영을 제안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도 상영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거를 좀 상상했었는데 못해서 아쉬웠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제안을 주셔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때 아쉬웠던 것도 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가장 오래된 작품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2년 정도? 네. 그래서 그때 작품들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해왔는지에 대한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지워지고 사라졌었는데 그걸 극장에서 다시 영화 보면서 한번 좀 일깨워보고 싶고 지금의 나는 또 저 때의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마주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상영을 제안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배우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은 저희도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배우님께서도 이제 영화관에서 상영을 못한 작품들 위주로 선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기획전 상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는데 조금 많이 의미가 있으실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기획전이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QR코드 있으니까 QR코드 들어가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편하게 질문해 주실 수 있으니까 질문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배우님도 또 이제 관객분들께 또 질문 드리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혹시나 중간중간에 배우님께서 관객분들에게 딱 질문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떤 궁금한 지점이 있으실 때 따로 저한테 말씀 주시지 않았는데 관객분들에게 순간순간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서 그때 말씀해 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일단 처음으로 첫 상영작인 깁스를 한 남자부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카톡에 질문 남기실 동안 제가 조금 먼저 질문을 배우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는 전문 모더레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깁스를 한 여자가 이제 제일 오래된 작품이었잖아요. 12년의 촬영이랑 하신 작품인데 어쨌든 이 작품에서 제일 눈여겨보실 점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최선의 삶 감독님이 이우정 감독님이 상대 배역으로 네. 촬영 대사나 이런 촬영 맞붙은 씬들이 많으셨잖아요. 네, 네. 일단 그때는 이우정 감독님도 배우로서도 좀 활동을 그래도 하실 때 조금 하실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간간히 네, 맞아요. 네. 간간히 친한 네. 지인 감독님들 좀 일단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우정 감독님 배우 그때 지금은 이제 배우님이시기도 하지만 합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우정 감독은 연기에 대한 관심은 연출자로서 많겠지만 배우로서 연기 훈련 같은 건 받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그 이우정이라는 사람이 그 개인만이 그 할 수 있는 화법이나 화술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 본인의 어떤 모습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가감 없이 나오는 것들이 저도 제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 뭔가를 많은 걸 막 거치지 않고 그냥 저도 느끼는 그대로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상대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해주니까요. 약간 그럼 상대 배우랑 이게 붙는 씬이 있을 때 서로 약간 커뮤니케이션 한 상황에서 연기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따로 각자의 역할을 나눈 채로 그냥 그때 슛 들어가실 때 그냥 맞부딪히신 케이스로 임하시는지? 그 약속이 돼야 되는 상황들은 연출자가 어느 정도 공유를 해주고요. 저는 비교적 배우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나누진 않지만 그래도 연기를 하다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연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보시면은 일단은 제목에서 나왔지만 깁스를 직접 한 상황으로 이제 출연을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봐도 될런지. 에피소드라기보단 이제 제목이 깁스를 한 남자라서 만약에 다른 걸 한 남자라면 다른 걸 했을 거고요. 깁스는 이제 일회용 깁스 이렇게 석고 재질돼서 이렇게 물을 묻혀서 실제로는 제가 그 의료용 깁스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골절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약간 저는 이게 그 간단하게 한 시간 내로 이렇게 물 묻혀서 굳혀가지고 하는 그런 깁스였었는데 뭐랄까 영화에서 중요한 또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또 이제 진실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네 그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착용하고 있는 순간이 배우로서 좀 흥분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관객분들이나 영화를 보실 분들에게 이 자체가 주는 어떤 그 궁금증과 어떤 오묘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치 뭐 마술사의 마술 도구 같이 이 깁스가 저한테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저 영화 안에서는 이게 없으면 더 불안할 것 같은 그런 마술사의 마술 도구 같은 느낌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헤어스타일 보셔서 또 이해가 가겠지만 그 깁스를 한 남자에서는 더 숱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약간 가발처럼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받았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실제 그때 헤어스타일 상태로 촬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가발을 착용하신 건지 궁금해가지고. 실제 제 머리였고요. 저 영화 상영하고 나서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가발이냐고. 근데 뭐 한두 번 들었을 때 별 생각 없었는데 그 이상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네, 그 이상 듣게 되니까 이 질문을 왜 하시는 걸까? 진짜 가발 같아서 하시는 걸까? 아니면 영화에 저러고 나오면 안 되는 건가? 내가 뭐 약간 저렇게 하고 나와서 뭔가 약간 좀 영화에 그렇게 하고 나와도 돼?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걸까 해서 근데 뭔가 왠지 후시한 것 같아서 찔려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엔 네 가발이 아니 제 머리죠 제 머리요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예 가발이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냥 네, 몇 번 그랬었습니다. 약간 이게 저 때는 더 약간 더 살이 더 없으실 때여서 지금보다 더 마르실 때여가지고 머리가 더 부각되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가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질문 드렸던 건데 혹시라도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슬림해지면 머리가 더 부각돼. 지금 지금 안 슬림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또. 아닙니다. 일단 관객분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한 작품씩만 제가 더 질문 4작품 중에 한 작품씩 관련해서 질문 딱 드리고 관객 질문 받아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배드트립이었는데 네. 그 배드트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촬영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술집으로 거의 뭐 밖에서 촬영하신 씬도 있긴 하지만 술집이란 좁은 공간에서 촬영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나오는 배역의 배우분들도 많으시고 백수장 배우님이라든지 뭐 이상희 배우님이라든지 많다 보니까 그 배우분들이 약간 동선 체크라던가 아니면은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촬영도 많다 보니까 그 촬영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실 그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촬영하실 때 어떤 점을 주안으로 두시고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뭐 촬영 동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도 않았고 제 스스로 준비하면서도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었고요. 외려 그 세 명의 인물 관계에 대한 심리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던 것들, 네, 현장에서도 계속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찬효가 가지고 있는 심리가 아마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자친구 경나는 호기심이 무척 많은 친구고 그것에 어느 정도 나는 동기부여도 되어주고 충족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란 사람으로부터 그게 다 해결되지 않고 그 호기심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그 이상의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 때 그럴 때 찬용의 마음이 어떨까? 사실 제가 실제로 겪어보진 못했지만 네, 겪으면 안 되는. 네, 근데 뭐 살다 보면은 또 네,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니까요. 근데 뭔가 그 어떤 일종의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저 호기심에 대한 그 두려움,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채워주고 잘 넘어가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고군분투하는 네,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연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우님도 그 상영회 전에 관객분들이 이 배드트립에 나온 캐릭터들을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해 하셨다고 전달받았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찬효라는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허세 가득한 캐릭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가 봤을 때는 약간 되게 엄청 순수한 사람이라고 전 느껴졌거든요. 근데 배우님은 약간 찬효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중요한 사건 이후에 바뀌는 부분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감안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도 관객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찬효는 그 원일, 그러니까 이리에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두고 삼각관계에 대한 질투심 이전에 찬효에게는 동경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네, 해외도 그렇고 그리고 좀 더 자유분방함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효는 이제 그 본인보다 조금 더 경험이 없는 그 경란에게 그런 호기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많이 충족시켜주고 알려주면서
이런 세계가 있다고, 너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찬우는 그걸 경험했는지를 잘 모르겠고, 근데 그 경험을 한 실체가 저는 원일인 것 같고, 그래서 경란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더 폭발적인 어떤 호기심 같은 것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원일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질투심, 그리고 경란이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서 좀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마지막에 이제 그 오토바이 두 분이 타고 가시면서 이제 영어 욕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목소리가 배우님 톤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백수장 배우님 톤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히는 어떤 배우님이 하신 건지도 궁금해지기 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그 영화 오랜만에 보면서 그 톤이 저도 좀 낯설긴 했는데, 근데 아마도 그 쩌떡벙거 뭐 하고 했지만 백수장 배우님이 저보단 더 영어 발음이 좋으실 거예요. 제 발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객분들도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 이제 청출어람, 제일 이제 4편 중에서는 제일 최근에 21년도 작품이거든요. 저는 4작품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는 되게 흥미롭게 본 작품이었어요. 청출어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작품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관객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 청출어람 아마 그 제안을 받았을 즈음에 제가 그 전에는 이제 극중 인물로 치면 제가 이제 그 제자가 되는 상현, 그 상현의 역할로 주로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극중에서.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이제 극중에 이제 그 종환의 입장에서 연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뭐 배우들 사이에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예전엔 제가 좀 아랫사람이었다고 하면 이제 좀 윗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관계 맺거나 하는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대화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뭐 그런 고민도 같이 동시에 있었고, 근데 청출어람 이야기도 어찌 보면 뭔가 선배 또는 선생님이 후배 또는 제자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상황, 근데 그것이 본인이 그렇게 마음 먹고 한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한 실제 저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때 시나리오를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 이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마치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말을 걸어주는 느낌이 든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약간 궁금했던 게 극중 종화는 약간 상현이랑 같이 일을 할 때부터 뭐 이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상황을 예측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은 약간 그 종환의 캐릭터를 어떻게, 극중 종환의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하셨을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 어떤 시선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느낌 같은 게, 만약에 이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라고 놓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뿌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만나서 또 그 나름대로의 관계를 이어나가거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거나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극중 상현도 오히려 극중의 종환을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또 한 단계
그래서 제목이 청춘 어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급하게 달려온 것 같은데 마지막 작품이 이제 백역사라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오늘 영화의 한 파트 중에 이제 옴니버스 영화 오늘 영화의 한 파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람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배우님한테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작품일 거라고 해서 저희도 상영을 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약간 극 중에 나오는 남자가 의상이 되게 약간 범상치 않잖아요. 어쨌든 그 밤새 그 다른 이제 되게 노래가 시끄럽고 그런 데 있다가 바로 출근한 상태여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의상이 되게 눈이 관객 입장에서 안 갈 수가 없는 의상이었잖아요. 그 네. 의상을 감독님이랑 같이 그 논의하시고 정하신 건지 아니면 배우님이 그냥 이 캐릭터엔 이 의상이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입어봐야겠다라고 가져가신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감독님께서 같이 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의상 컨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어떤 영화에 어떤 인물이 입은 의상이 조금 지금 백역사의 이 종황과 조금 닮은 느낌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셔서 그래서 그 영화는 제가 다 전에 봤던 영화였었고 근데 저는 그런 옷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단편 영화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제 개인 옷을 이제 의상으로 활용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뭐 이런저런 옷들이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면 이런저런 나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옷들에 대한 체크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인물에 어울리는 의상이 나한테는 없는데 근데 있었어요. 제가 안 입는 거였는데 친구가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벗어놓고 간 가죽 잠바. 네. 아마 그때 뭐 그냥 외투를 안 입고 갔는지 아니면 제 다른 외투를 입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벗어놓고 가서 제가 손도 안 대고 있던 가죽 잠바와 그리고 이제 제 지인이 그 해외에 가서 절 생각하면서 사다 준 안에 꽃남방. 근데 그맘때 제가 그 남방을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치가 됐었어요. 뭐 그와 비슷한 이유로 나팔 바지 그리고 그 부츠 다 어쨌든 그 제게 아닌 것들이 구석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평소에 아예 안 입는 스타일로 그 조합을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인물과 좀 많이 닮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입고서 찍어 보내드렸는데 감독님이 아마 그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옷이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셨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기하시는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의상으로 선택을 해서 그 촬영을 했었습니다. 극중 종화는 이제 첫눈에 반한 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되게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하는 모습이 약간 저희 관객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 그대로 흑역사인 모습이 좀 많은데 요거를 그대로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기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돌려서 드리면은 약간 어떤 캐릭터를 맡고 싶거나 아니면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약간 남들이 봤을 때 흑역사처럼 보일 만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뭘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래 뭐 생각 갑자기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 건 없으신 거죠? 네, 근래에 떠오르다기보다는 이제 예전에 뭐 그랬던 순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 백역사 촬영할 때 실제 제가 현장에 가는 어떤 상황에 대한 또는 저 영화 자체를 흑역사로 만들 뻔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첫 촬영 날 이제 한 9시 반까지 현장에 가야 되는데 눈을 떴는데 10시 반인 거예요. 시간이 이미 지났군요. 네,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아무에게도 연락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연락을 이제 드렸는데 선배님 어디세요? 해서 전 지금 일어났어요. 하니까 갑자기 너무 놀라면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시는데 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고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막 약간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혼잣말 같은 걸 막 해요. 아무도 없는데. 네. 그리고 나서 택시를 타고서 사실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택시 타는 것도 길을 건너서 타면 좀 더 가까운 거리라서 근데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는데 뭔가 너무 이제 제 스스로가 자책을 하다 보니까 파란불에 건널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빨간불에 건너고 택시를 급하게 타고서 기사님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그게 가능할까요? 했는데 기사님이 뭔가 낭만이 있으셨어요.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림짐작해도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보통. 네, 그래서 15분 만에 가주셨어요. 너무 빨리. 그래서 도착을 해서 군인이었을 때 이제 경례하듯이 이제 그런 목청으로 인사를 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 있는데 조 감독님이 저를 선배님 빨리 분장 받으셔야 돼요 해서 이제 분장을 받고 앉아 있는데 저 뒤에서 감독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목소리가. 그래서 살짝 이렇게 방향을 돌렸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외면하려고 했는데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면서 저한테 종환 씨 왜 늦었어요? 제가 어저께 너무 밤에 잠이 안 와서 좀 늦게 잠들었고 그래서 늦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감독님이 얘기하시기를 종환 씨 나랑 몇 번째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백역사가 그맘때 한 5-6번째 같이 작업하는 거여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랑 5-6번 같이 하는데도 아직까지 설레서 잠이 안 오나?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제가 뭔가 죄송하면서도 너무 약간 녹아내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감독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진 못하지만 죽는 신용까지는 할 수 있다. 정말 죽는 신용 나 한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저 회심의 페달질 자전거 페달질. 어쩐지 이게 페달이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가는데 네. 발이 약간 되게 엄청.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흑역사가 될 뻔한 게 전화위복이 돼서 백역사가 다행이었네요. 네, 다행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의상도 다 급한 상황에서 다 챙겨가시고. 네, 그렇죠. 네, 그건 귀한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관객분들 단체 방에 남기신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질문을 드려보자면 말로 커뮤니케이션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기를 하시면서 모든 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신 건가요? 어디서 연기하시는 모습을 봐도 상대분들과 너무 잘 녹아드는 느낌이라서 물어보고 싶으셨다고 백역사를 위한 트립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대화를 나눠서 조금 더 장면을 완성도 있게 같이 만들어가는 장점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어떤 목표가 고정된 지점으로 이제 연기가 또는 그 장면이 완성돼 가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선 비교적 좀 어떤 새로움을 느끼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발견 같은 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점 같은 게 또 동시에 있어서 상대 배우님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면 당연히 충분히 대화를 하도록 고려하고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결국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이렇게 뭔가 말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의 소통을 이어서를 거치면서 계속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뭐 각자가 준비한 것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는 상대에게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을 느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액션과 리액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공존하면서 장면이 진행되는데 네. 만약에 대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또는 말로 소통하는 것에 국한돼서 얘기를 한다면 별로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계속 상대방을 살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많은 어떤 그 감각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분위기나 또는 이렇게 살피게 되는 것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공기 같은 것도 조금씩 섬세하게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고 그래서 감각이 좀 살아나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좋아하고 편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배려하는 부분에서 아마 좋은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이클 에튼 라이언님께서 한국에서 장발과 짧은 머리 모두 잘 어울리는 남배우가 원빈과 박종원 배우 두 분 중 두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상영된 단편 중에서 이제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저 장발과 빡빡이를 좋아합니다. 네, 정말 아마 성인이 되고 나서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보다도 그냥 좀 내추럴하게 좀 이렇게 기른 스타일 그러니까 뭔가 머리를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그 머리가 단정했을 때 더 제품도 많이 바르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좀 이렇게 손을 대지 않아도 평소에 다니기에 좀 편한 긴 머리 또는 그와 또 아예 반대긴 하지만 또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까까머리를 타이는 지옥이다 됐죠. 네네. 그래서 그때 타이는 지옥이다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삭발을 혹시 할 수 있냐고 제작진이 물어보셨을 때 전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사실 이걸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헤어스타일을 마음대로 했을 때 이 작품이 뭔가 연결이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작품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꿈만 같았고요. 네,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그 드라마에서의 연기도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혹시나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셔도 괜찮은 드라마가 아닌가? 박종원 배우님 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추천드리는 작품이고요. 이분은 제가 안 읽어드리면 제가 스파이크를 맞을 것 같아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닉네임이 일단 말씀드릴게요. 김연경 집이 포기하고 왔음님이 연기를 학창시절 연출인가 촬영 스텝 하시다가 배우분이 안 오셔서 시작하게 되셨다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아, 저에 대한 네네네. 연기를 학창시절 연출 혹은 촬영 스텝을 하시다가 배우분이 안 오셔서 시작하게 됐다고. 아니요. 그 배우가 안 온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연기 시작은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아마 그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나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같은 걸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 뭐 운동이나 또는 뭐 패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걸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좋겠다 해서 대학교를 그래서 서울예대로. 네. 근데 사실 연기 연출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에 이렇게 정확히 딱 어떤 하나를 정해서 그래서 표현해 보겠다는 것보다 그냥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물론 또 그
그 안에서 섬세하게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표현의 방식의 영역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왔을 때의 심리는 뭘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라도 그 평소에 그 저의 모습보다 조금 더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체계 같은 것들을 좀 더 갖추고 이제 제대로 하다 보니까 뭐라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뭘 쓰거나 움직이거나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걸 움직이고 확장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연출로 이제 학교를 진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 그때가 군대 다녀오기 전이었으면 그냥 연기로라도 충분히 학교를 진학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뭔가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연출로 이제 연출 전공을 학교를 입학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능 부족인 걸 좀 느꼈고요. 그게 한 30-40% 정도 됐어요.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학교 안에선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뭔가 계속 상대평가가 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조금 거기에 약간 조금 압박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면서 이제 연출에 대한 것들도 조금 진지했던 걸 조금 내려놓고 지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다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품앗이 하면서 이것저것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연기도 하고 다른 스텝 일도 같이 도와서 하고 다들 기억이 좋았죠. 그 순간은 재밌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나 개인에게 그 여러 가지 포지션 중에서 누구에게 폐 안 끼치고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연기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에 연기를 해야 되겠다.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나는 이걸 정말 재미없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 뒤는 또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고요. 배우가 안 와서라기보단 제가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연출 전공에서 배우로 이렇게 전향이 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이미지 같은 걸 나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나는 이 현장에서 내가 잘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어떤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그냥 갑자기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데 하필 제 카메라 앞쪽으로 도망가서 제 프레임 모니터 안에 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모습이. 그 순간 난 프레임에 갇힌 것 같다. 그때 연기가 시작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처럼 얘기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합법은 공들이 느낌의 합법이어가지고 되게 놀라웠어요. 공들이도 지나왔죠. 그리고 박역사님께서 박정환 배우님의 로맨스 연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철없지만 직진하는 그 대체불가의 귀여움이 배우님한테 있는 것 같다고 말씀 주시면서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게 좀 매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먼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연출자 스스로가 창작을 해서 본인이 쓴 글로 이제 연출을 하는 경우의 작품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편 영화의 경우는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연출자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은지, 왜 쓰게 됐는지 사실 거기서 가장 큰 좀 힌트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많이 고민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네, 그걸 사실 이거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하고 싶다는 마음은 처음과 같죠. 근데 그 마음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준비하는 처음부터 촬영 전까지 계속 시간 단위로 바뀌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집요하게 상상의 나를 펼쳐서 고민하다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바꾸거나 버려서 또 새로운 걸 떠올리고 싶지만 잘 안 버려져요. 그래서 현장에 붙들고 가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데 결국에 그렇게 고민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거기서 선택이 되거나 제가 표현해서 영화로 이렇게 결국엔 그 완성된 작품에서 남게 되는 그런 것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선택은 감독님에게 있지만 그 감독님들이 이 작품을 왜 썼는지에 따른 그런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끝까지 이렇게 돌고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고민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건 또는 노하우는 없습니다. 관객분들 중에 배우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조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답변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셔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배우학사 오프닝 때 아까 말씀하시던 그 자전거 페달 돌리는 씬 뒤쪽에 보면은 그 노숙자 아저씨께서 누워 계시다 갑자기 달려오시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것 때문에 달려오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 놀랬어요. 촬영하면서. 달려오셔서 왜 달려오시지? 그리고 코너를 꺾었는데도 계속 달려오셔서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 영화 촬영 막바지까지 따라다니시는 건가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윤성호 감독님의 어떤 코미디 또는 이야기 안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어떤 인물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전혀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또는 주변에 있는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뭔가 어떨 것이다라고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의외성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인물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윤성호 감독님이 그냥 천사 아닐까요? 천사가 뭔가를 응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면서 응원하게 되는 상황. 근데 또 아마 그 영화를 보셔서 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그 노숙자분이 저를 공장에서 쫓아내는 그런 그 공장에 근무하는 상사 역할이었어요. 같은 분? 네, 같은 배우분이세요. 그래서 또 저 인물은 저 인물 나름대로의 또 약간 좀 이 종안을 뭔가 약간 해코지 하거나 방해하는 인물이 저렇게 또 뒤에는 천사가 돼가지고 응원하고 이런 건가 했는데 또 좀 더 고민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거길 보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공장 상사도 빨리 너 조퇴하고 가서 너 시간 보내고 너 자유를 만끽해라. 그래서 결국엔 어떤 모습으로 계속 모습을 바꿔가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느낌. 저런 배격사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천사. 그래서 그 얘기에 조금 뭔가 언제나 그런 것들이 되게 확실한 어떤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거나 보게 됐을 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영화에 너무나 필요한 인물 윤성호 감독 작품에 너무 적합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채팅방에 어느 한 관객분은 그 방역차 돌 때 애기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방역차에 대한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요. 네. 어릴 때 방역차 좋아했어요. 네, 다 좋아했었죠 그때. 네, 왜냐하면 뭐 약간
뭔가 이렇게 자욱하게 뭔가 이렇게 끼게 되면 안 보이다가 보면 그 다음에 봤을 때 틀린 그림 찾기처럼 뭐가 바뀌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열심히 그런 상황을 즐기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너 그거 많이 맡으면 너 그 피토한다고. 그래서 피를 토해요. 그러니까 피가 막 줄줄 흐를 거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그때는 안 들어왔죠. 근데 어느 날 또 방역차가 또 왔어요. 그걸 잊고 지내는데 방역차가 와서 또 어김없이 달려나가서 뛰었는데, 근데 그 이게 뿌옇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좀 개이고 친구가 이렇게 저기 마주보고 서 있는데 친구가 정말 코랑 입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이걸 맡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입이랑 코를 막고서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가 갑자기 멈췄대요. 그 뿌연 상황에서. 그래서 본인은 달렸고 그래서 차의 뒷부분에 부딪혀서 됐다라고 얘기해줘서, 그래서 아 엄마 말은 밥만 먹는 걸로 하면 되겠다. 또 윤성호 감독 작품의 이 에피소드가 뒤에 이어지니까 뭔가 또 하나의 코미디 같은 느낌이 사는 게 아닌가 네. 싶긴 하네요.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가지고 내가 5분 정도 남았는데 한두 질문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드리면은 그 청출어람의 후반부가 특히 놀라고 인상 깊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종환 배우님 스스로도 이제 누군가의 제자로서 처음 배워가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뭔가를 배운다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건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중에 그 약간 너무 이렇게 그 들쑥날쑥한 산만함 같은 게 있고 그랬어가지고 교육을 받는 순간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자체를 조금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경험이 많았고, 당연히 저한테 애정을 가지고 이것저것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곳곳에 계셨는데 제 스스로가 뭘 배워본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딱 선생님 또는 제자의 입장으로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 또는 그렇게 제자 입장을 경험했다라는 거는 없지만 살면서 내가 관계하고 또는 만났던 사람들에게 많은 부분을 조금 배우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인 거고, 또는 제가 그때 제가 제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저는 계속 배우를 하다 보면 일단 뭔가 인물에 중점을 두고 뭔가를 하게 되죠. 영화 전체를 바라보는 건 저보다는 어쨌든 이야기를 창작한 사람일 거고, 그래서 계속 그 경험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 같이 작업하는 감독님들이 저한테 조금 뭔가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고요. 좀 힌트가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네, 지금은 계속 작업해온 또는 새롭게 작업할 그런 연출자분들이 좀 떠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은 오늘 이제 예전 작품들을 극장에서 같이 관객분들하고 관람하셨잖아요.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랑, 그리고 연출 트라우마 때문에 포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나중에 추후 연출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예전에 그 어디선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연출과 물론 이게 그
그 정해진 건 아니고 이게 답도 아니고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배우가 또는 연출자가 서로 동시에 그 일을 약간 병행하면서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 또는 배우 일을 연출을 하려면 배우 일을 그만두고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저같이 좀 산만했던 사람은 약간 그게 어느 하나로 집중이 몰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더 산만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서 그게 영화에도 또 그렇게 오롯이 담기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건가 이랬었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줄곧 경험해 본 저의 그 뭔가 표현하고 싶은 이 방식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일단 배우로서도 계속 동시에 창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완성된 시설을 봤지만 거기에 덧붙여지거나 또는 무언가가 제거되거나 또는 재해석돼서 재창출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저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배우로서 충분히 그게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여기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나? 그런 뭔가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나? 하지 못한 얘기가 있나?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표현하는 것들이 배우로서 표현하게 되는 상황을 좀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 다시 어떤 걸로든 표현 방식을 전환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또 연출일 수 있을까? 이런 상상 정도는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배우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연출을 할 거 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다른 캐릭터를 맡아서 배우로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배우님 모습을 보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귀한 주말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자리하게 되면서 저희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저에겐 되게 의미가 있고 뜻깊은 어떤 시간의 나열 같은 이런 상영이었는데 한 사람의 어떤 이런 연대기 같은 것들을 조금 들여다봐 주시고 지켜봐 주신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되면 또 새롭게 오늘과는 또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지만 또 달랐으면 하는 마음과 새로움을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저희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배우전 타이틀이 보시면은 그곳에 진실함이 있다라는 타이틀인데 제가 아는 배우분들 중에 박종환 배우님의 가장 본인 본명으로 많이 극 중에서 등장하시는 배우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또 막상 나오는 캐릭터들마다 다 각자 다른 캐릭터들을 맡으시는데 되게 연기도 엄청 다르고 또 매력적이고 그런 면들이 많다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환 배우님의 연대기가 이어지는 것을 같이 관객분들이 좀 즐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박종환 배우님 또 다음 주에 여기서 또 집필을 하십니다. 미지수라는 영화로 집필을 하시는데 미지수에 참여하신 박종환 배우님의 연대기도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방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